자, 2020년 고1 11월 모의고사 문학파트 위주로 해서 지문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하고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임진록하고 그 다음 명량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 지문을 보면 여기 처음 해볼 때 임진록, 그죠? 그리고 이제 명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둘 다 누가 나온다? 이 지문들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다 이순신에 관한 얘기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임진록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란 얘기니까 여기서는 소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명량 같은 경우는 이름은 들어봤죠? 뭐 보진 않았어도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왜냐면 그 영화 자체의 대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 대본과 소설 지문에서 나타난 이제 임진왜란 기록을 이제 보겠다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문학에 나오는데, 얘는 내용과 연결된 거를 딱히 물어보는 문제는 그런 보기는 지금 있지 않아요. 근데 보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보기에 설명하는 게 지문 내용과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보기를 한 번 정도로 미리 보세요. 자, 이 보기에도 이런 설명 나오죠. 서사관례에는 나오죠. 서사관례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소설관례에선 서술자가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상황에 대한 직접 묘사할 수 없고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건 시점이 뭐란 얘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극관례에서는, 극관례는 이 명량을 얘기한 거겠죠? 서술자가 없이 주로 대사로 활용하거나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제시되는데, 연출을 위한 지시문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나 태도, 상황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결국은 이 보기에서 보여주는 건 소설관례의 특징과 극관례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결국 소설관례에서는 정서를 서술자가 주로 전달한다는 거고, 극관례에선 서술자 자체가 없으니까 대사를 활용하거나, 이 대사라는 건 크게 뭐 세 가지겠죠? 혼자 얘기하는 독백이거나 같이 얘기하는 대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도 그거를 관객들이나 뭐 관람객만 듣는다는 전제로 하는 방백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상황이나 정서나 이런 걸 드리는 게 특징이에요. 결국은 소설관례와 그 다음 극관례의 특징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정말 특징이 나오는지를 임진록과 명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임진록부터 볼게요. 자, 행장이 거지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치기 위해. 그러면 이 행장이라는 사람은 이순신을 해치기 위한 존재니까 둘은 사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 이미 행장이 어떤 계책을 낼지, 이순신은 어떻게 할지를 설명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뭐예요? 서술자는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점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하륜 행장이 부하 장수인 요실에게 말했다. 그러면 행장과 요실이는 장군과 부하 정도의 사이가 되겠죠. 이순신의 결단낼 계책을 행하라. 요실이가 명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김응서를 찾아가 은근히 말하였다. 우리 평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한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고 하고 있나이다.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것이니 내가 연락하고는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원수도 갖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을 것이다. 그러면 김응서에게 얘기한 이 말은 당연히 뭐예요? 이 A의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온갖 계책이 결국 A가 되겠죠. 당연히 김응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응서는 어떤 인간이에요? 이 계책에 잘 넘어가는 그런 좀 우둔한 인간이 되겠죠. 자, 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 고했대. 이걸 그대로 고했다는 건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이 온갖 계책에 잘 넘어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역시 우둔해요. 그죠? 자, 조정에서는 요실의 말을 듣고 이순신에게 받아나가 청정을 치게 했다. 그럼 조정도 어떤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건율장군 다 실존 인물들이죠.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이가 말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요시리가 아니라 요시라네요. 그죠?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하고 있는 거야? 건율도 행장의 계책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순신은 중요한 얘기 나왔어.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했대. 그럼 이순신은 어떤 인간이야? 앞을 뭔가 미리 내다볼 수 있고 이 행장의 계책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죠.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은 뭐예요? 그런 영웅의 모습을 잘 갖고 있는 거죠. 미래, 이건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고 함정이 있을 거야. 이거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정유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유재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정월에 1월에 드디어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달 15일에 청정의 선봉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뒤에 요시라에게도 연락이 왔다. 청정이 이미 물에 내렸다.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에선 이 소식을 듣고 그 허물을 이순신에게 물었다. 그럼 결국은 뭐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조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장의 계책에 잘 속아넣어서 이순신 자체도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통제사 임명된 원균은, 원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원균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배경을 알잖아요. 결국 이순신을 몰아냈다가 자기가 이제 삼도 통제사가 됐다가 전쟁을 완전히 이제 대패해서 나중에 뭐 이순신이 다시 삼도 통제사가 왔을 때 남은 배가 얼마 없었던 이제 이런 정도에 보이는 굉장히 어떤 인간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할 때 되게 무력하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칠전도에서 크게 패하고 나왔죠. 칠전도 패하고 선조는 급하니까 이순신은 다시 통제사 임명한다. 자, 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가에 이르니 백성들의 길을 메우고 순신에 따르거늘. 결국 백성들은 이순신을 뭐하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거죠. 순신의 군사가 이미 100여 명이었다. 그렇게 쭉 뭐하는 거야? 백성들이 쭉 따라온 거지. 이순신을 믿고. 순천이 이르러 무기를 내어가지고 보성에 가서 보니 겨우 10여 척의 적선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자, 10여 척 적선밖에 남지 않았대. 그럼 전선의 수가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위에서 크게 패했으니까 당연히 뭐한 거야? 전선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자, 전라수사 김억추를 불러 전선을 수습하라 하고 또 남은 장수에게는 서둘러 전선을 만들라고 하고 또한 장수들은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며 말했다.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은혜를 갚으리라. 그럼 결국 이순신이 일단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 충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패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노라. 군사들아, 니네도 뭐해라.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순신이 이런 말 보니까 장수들이 다 감동해서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배가 적어서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어.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려면 했다. 이거 굉장히 멍청한 얘기죠. 이순신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죠. 해군인데 이 사람이 배를 버리고 아무리 배가 적더라도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가 싸우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은 앞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순신이 이렇게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였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수군이 중요한 곳을 지킨 결과입니다. 이제 신이 전선 60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건너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한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서울을 친다는 얘기죠. 어찌 두렵지 아니하릴까? 그러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미리 중요한 곳을 막고 있으면 바다를 통해서 얘네들이 한강을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다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정유년 9월에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 오거늘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기를 10여 척의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 하는데, 와, 전선 자체가 이제 10여 척 정도밖에 없는 거죠. 거제부사 안희가 가만히 도망하려는 것이다. 그럼 안희는 어떤 인간이에요? 안희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겁이 되게 많은 거죠.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아니, 너가 감히 군법에 조구려 하느냐?
너가 이제 살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아니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도망갈 데가 어딨어? 지금 저기 그렇게 다 사방으로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도망가? 이런 얘기죠. 아니가 당하여 큰 소리에 말하기를 어찌 진격지 아니하리까. 결국 뭐 한 거야? 마음을 바꿨죠. 하고 적진에 달려들어 싸운다. 아,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이순신의 한마디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만큼 이순신이 뭐 한다는 거야? 굉장히 위압감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적선이 안희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다가 안희가 거의 죽게 되었다. 아, 안희는 지금 사고에 막혔죠? 이를 본 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역시 이순신은 영웅이기 때문에 안희가 그냥 죽게 두지 않아요.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레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창검이 사망을 둘러싼다. 순신이 바다에서 공경에 처한 걸 보고 장수들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르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이다. 이 통제사가 당연히 누구겠어? 위에서 얘기는 이순신 얘기가겠죠. 그럼 장수들은 이순신을 뭐 한다는 거야? 열심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위태로우니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전선이 휘몰아 적을 공격한다. 결국은 이순신 자체가 먼저 앞을 선봉을 쓰니까 나머지 장수들이나 군사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일본군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다 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순신 군사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모습은 조선과 일본의 대립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이순신을 해치기 위한 계책을 내는 거니까 지금 이순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 우리가 지금 느낄 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일본군은 항상 많이 막 패하고 막 이러니까 이순신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이 내용을 뭐 한 거야? 비슷한 내용을 명량이란 영화를 해놓은 거겠죠. 뭐 이 영화를 봤든 안 봤든 사실 이게 뭐 더 편하거나 안 편한 거 아니에요. 영화를 봤다고 해서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본 상태가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항상 여기 나올 때 그냥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신 넘버가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영화 대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파악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시나리오잖아요. 이 나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거죠.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소설 하도 많이 하니까 소설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했지만 소설과 시나리오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시점을 쓰는 거나 서술자가 나온 건 아까 소설만의 공통점이지만 둘 다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지금 나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갈등이 나오죠. 이 두 개는 소설과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자, 신넘버 50의 우수영, 이순신의 집무실이다. 한획 혼이 담긴 글씨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조정에 쓸 문서를 계속 적고 있는 거죠. 그죠?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떨린다. 왼손을 잡고 글씨를 이어가는 이순신.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사실 이런 마음을 얘기할 때 이순신은 정말 죽기를 각오했다는 게 나오죠. 죽을 힘을 다하면 그렇게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2척의 배가 나올 때 당연히 이순신은 뭐 하겠어요? 이순신도 사실 두렵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한 충성을 먼저 보이면서 12척의 배밖에 없고 죽을 힘을 다하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죽을 각오까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죽을 힘을 다하면 결국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믿고 맡겨달라. 이런 얘기죠. 자, 장계 쓰기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린 이순신. 이때 밖에서 소라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린다. 안희를 비롯한, 자, 앞에서 여기 안희 나왔잖아요. 그죠? 송여종, 김응왕, 김억추, 송일입 등의 장수들이 몰려온다. 장수들이 출병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에게 대책을 묻겠죠. 이순신은 울들목의 좁은 소리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힌다.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상기되는 이순신의 얼굴. 다른 장수들도 일찍 무리를 끌고 외친다. 불가합니다.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계획에 대해서 장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해서 다른 모든 장수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죽을 싸움을 왜 해? 이런 얘기죠. 근데 이순신은 기본적으로 이 싸움 왜 해? 어차피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은 처음부터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진짜 죽는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얘기겠죠. 아무리 적들이 옥돌목에 좁은 소리에서 막는다고 한들 후손 돋는 마당에 결코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훗날을 도모하세요. 전선이 귀하고 군사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일부러 정령들이 생각하는 것이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오, 여기는 아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과 시나리오의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테마는 같지만 안에 있는 성격들이나 기본적으로 쭉 보고 있는 관점들은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닌 이런 소극적이나 겁이 많은 모습이 아니죠. 겁 많은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를 왜 해? 그죠? 의외로 담담하게 그들의 뜻이 정이 그렇다면 왠지 이 장군들의 뜻을 받아줄 것 같은 움직이죠. 좋다.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거라. 이순신의 의의 태도에 장수들은 안색이 다소나마 밝아진다. 자, 그 다음 신넘버 50 넘어가죠. 바람에 흔들리는 햇불의 화강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뭔가 기대감에 섞여있는 긴장 때문이다. 이 기대감은 당연히 뭐 할 거야? 이순신이 싸움을 그만두겠지. 이런 기대감이겠죠. 앞줄에 서 있는 안희 등 장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크다. 이순신의 칼을 옆에 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온다. 김돌손과 황보만을 가져왔는가? 예. 거대한 기름통을 들고 나타난 김돌손, 황보만, 군사들이 이목이 쫓는다. 부어라! 보지 않고 뭐하느냐? 그죠. 제가 좀 연기를 했어요. 뭐 어색하지만 왜 시나리오니까. 김돌손과 황보만 동시에 예 하고 기름통을 들고 가서 이순신의 등뒤에 위치한 우수영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수영 본체에 기름 붓는다는 건 우수영을 뭐 한다는 거야? 태운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죠. 이 기름 붓는다는 건 이거를 불태운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불태우고 이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걸 왜 태워? 이런 거니까 극적 긴장감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군사들 안희 등 장수들이 어니벙벙 얼굴이 이순신을 보다. 군사들 뒤쪽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해위가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김동설과 한보문이 길을 나붙자 불을 놓아라. 정말로 불을 태워요. 그죠? 뭔 일이래? 안 돼. 장군이 안 됩니다. 풀어놓은 소리가 터져온다. 아니 저걸 왜 불 붙는 거야? 지금 이순신의 의도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안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김돌손 본체 앞에 횃불을 불고 서서 이순신을 쳐다본다. 놓아. 김돌손이 횃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본체. 설마하며 지켜보는 군사들의 얼굴빛이 질린다. 할 말이 있고 멍한 얼굴들이다. 결국은 이순신의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전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불타는 본체를 뒤로 서고 선 이순신이 열본다. 근데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이순신 여기서 분명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고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느낌에 우수영 본체를 불태웠어.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거를 이런 의도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측을 하면서 결국은 글을 읽어 나가는 거죠. 아직도 살고자 한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식을 쏟아낸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의 몇몇. 우리 다 죽어야 돼?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순신이 입에서 정확하게 있잖아. 우리는 죽음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죽음이다 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 한다는 거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죽을 힘을 다 해보해라. 싸워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우수다. 배설이 그저 살고자 욕심으로 구선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도 구선은도 더 이상 없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즉 싶으냐? 이미 죽을 쐐기 된 군사들이 고개 떨군다.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 살아도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결국 이순신 뭐 한 거예요? 이 충성심이 일단 굉장히 강한 거죠.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뭘 통해서 극복한 거야? 충성이라는. 우리가 충성 나오면 당연히 뭐하고 연결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배경을 알고 있죠. 유교와 연결되는 거죠. 이 유교적인 충성심으로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지문, 이 임진록의 지문과 명량지문의 좀 차이점은 분명히 여기는 마지막에, 임진록의 마지막에는 적을 승리하는 장면까지 나온 건데 명량에는 그 승리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직 뭐 한 거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을 다스리고 군사들에게 정신을 잘 차리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는 그런 이순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6번에 보면 이 임진록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웅사를 찾아간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 처음에 보면 요시라에게 말하고 요시라는 김웅사를 찾아가 은근히 말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확인되죠. 그 다음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걸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나오죠. 권율 또한 이순신에게 말했다.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김혁춘은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라고 나오는데 김억추가 나온 다음에 여기 있죠. 김억추를 불러 전선을 수습해라. 자,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 다음 네 번째,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다. 그 부분이 여기 아까 나오죠.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왔죠. 근데 마지막,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전선에 둘러싸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아까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뭐예요? 안희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16번에 5번에서 안희가 적선에게 둘러싸 위기에 처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적을 피해 달아난다. 분명 여기 보면 적진을 달려들어 싸우는 안희의 모습 우리는 아까 봤죠. 그러니까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난 게 아니라 이순신의 명령에 의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 싸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적선에게 둘러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 16번에 5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 자체가 나왔죠. 안희는 적진을 달려가나 싸우다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건데 이건 신넘버가 붙어 있으니까 신넘버 전부 다 50에 가는 거죠. 그러면 신넘버 이 52는 고려사항이 처음부터 아닌 거죠. 아예 잘라버리고 이 50일 내용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면 되죠. 자, 1번에 볼 때 신넘버 50일에서 이순신이 숙연 얼굴로 장계를 쓴 것은 장수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장계 쓴 건 맞지만 이거하고 장수의 기대감을 키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기대감을 키우는 거는 정령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대 뜻이 그러하면 이런 말하고 여기에 이제 밝아진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죠. 그 다음 신넘버 50에서 안희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이순신의 망설임을 표출한 근거된다. 물론 안희가 무릎을 꿇긴 해요. 하지만 이순신은 망설이지 않죠. 그냥 단단하게 그러하다면 하고 모아놓고 바로 뭐예요? 그냥 불질러 버리니까. 오히려 망설이는 건 김도서만고 황보만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신넘버 50에서 안희가 군사명도 귀하다고 한 것은 군사들이 생각을 바꿔 절망을 극복하는 이유가 된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까지 군사들은 뭐예요? 그냥 절망에 빠진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군사들은 절망을 극복한 적이 아직은 없어요. 물론 임진록이 아까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장면에 얘네들의 절망을 뭐 극복할 것 같은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장면이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신넘버 50에서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고 명령한 것은 신넘버 52에서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의 동기가 된다. 근데 신넘버 50에서 그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과 이순신이 군사를 모으라 명령한 것은 상관이 없죠. 군사들 모으라 명령한 것은 뭐 하는 거야? 이 우수영 본체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안 맞아요. 마지막 신넘버 50에서 장수들이 싸움이 불가하다. 실제로 싸움이 불가합니다. 그게 안희의 이야기나 아니면 장수들이 불가합니다. 승산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이 불가하다고 한 건 넌 신넘버 50에서 이순신이 우수영 본체를 불태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낸 것에 계기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52 자체를 고려사항이 안 받지만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52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절반은 51과 연결되어 있고 문장의 절반은 또 50이 연결되니까 문제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수형 불태를 본체에 와서 결심에 들이는 계기가 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 장수들의 싸움이 불가당한 거니까 결국은 장수들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야?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두려움보다는 충성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그죠?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순신이 여기서 더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겠죠. 만약에 싸움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장수들이 안 했다면 이순신은 당연히 뭐 할 거야? 굳이 우수형 본체를 태울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군사들과 장수들이 죽기를 각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일 거니까. 그 다음 문제.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인지 볼게요. 아까 A 부분하고 이제 B 부분을 우리는 읽었죠. A 부분하고 B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평행장은 본래부터 화친하고 했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한 통에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것이니 내가 연락하건 즉시 수군거니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청정과 틈이 생겼어.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미래를 미리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 죽여버려. 앞으로 얘를 죽이면 돼 해서 상대방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비장면 자체를 보게 되면 B가 나온 부분은 전하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그 다음 싸움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재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게 현재의 말 그대로 뭐예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나는 뭐 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 결국 여기서 뭘 보여요? 자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서 정보 제공, 그 다음 여기서 자기 현재 상황 의지. 이러니까 정확하게 나올 정답 4번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죠. 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에 보면 아까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그냥 내용 연결된 걸 볼게요. 자, 가에서 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이 이르기까지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해서 서술했고 안위가 승산 없는 싸움이라면 이순신을 터득한 내용이 대사통에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진주지나 보석에 이른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 부분에 볼 때 그대로 뭐예요? 서술자 요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승산 없는 싸움이다 라고 대사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가에서 죽기를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의 거침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에서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의 결심에 감동하는 모습이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뭐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장수들을 모아놓고 누가 얘기해? 이순신이 말하죠.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을 각오 나의 은혜를 갚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얘기를 한 게 이순신 장군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이순신 장군이 하니까 나머지 장수들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수의 거침에 감동한 이순신의 정서가 아니라 이순신이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이걸 말한 게 이순신이 된 거고 이순신이 이런 말하니까 장수의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니까 이건 서로 간의 관계가 거꾸로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이미 나를 보지 않아도 가에서 얘가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뒤에 장면도 맞아요. 나에서 본체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군사대 정서가 이 부분에 지금 잘 나오죠. 자, 이제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가에서 전투를 명령하는 순신의 다급한 태도를 서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장수의 대답을 하는 이순신의 담담한 태도가 지시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나에 보면 여기 뭐 담담하게 얘기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 전투를 명령한 순신의 다급한 태도 자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번에 나오죠.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 이거 다 서술자가 얘기한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가에서는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서 위기에 처한 순신의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고 이 장면에서 이제 서술자가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나에서 화강이 어저께 군사를 비추는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이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뭐예요? 조금 음영 표시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5번 가에서는 장수들이 전선 임무나 공격하는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왜냐면 분명히 위에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 게 나오죠. 그 다음 나에서 이순신이 판을 떨리는 손에 격려해도 다시 글씨를 이어간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판을 떨리고 힘주어 쓴다 이런 부분 나오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조금 지문 자체가 내용이 좀 길어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 이제 보면 한 요 정도가 원래 지문 나와야 되는데 지문 자체의 길이가 되게 기니까 사실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임진왜란 전체 얘기라 그래도 또 일부 이렇게 축약해 놓을 때는 정확하게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에서 이런 갈등이나 사건이 나올 건데 이 갈등 사건을 가진 건 당연히 누가 연결해요? 인물에서 움직일 거니까 인물들이 어떤 행동하고 인물들이 하는 말을 잡아야지 인물들이 어떤 사건과 움직이고 어떤 갈등하고 서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이게 보니까 항상 인물들에 집중해서 소설 또는 시나리오를 조금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과 임진록은 이렇게 할게요.